자,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 식물에다가 체크.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묶으세요. 포도당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그쵸? 포도당의 기능 또는 포도당의 역할은 뭐다? 생장에 필요하다. 조금 더 줄이면 뭐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을 통하여니까 광합성의 그런 과정이 뭘까? 보통 얘들아 과학기술은 무조건 과학하고 기술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화살표로 잘 정리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과정은 대부분 식물이 동일한데 보통은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뭐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얘가 바로 기준이겠네. 환경에 따라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과정은 같아. 과정은 대부분 동일한 경우가 맞는데 환경에 따라 효율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기도 했대. 자, 그러면 어떤 식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기도 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체크. 왜 다른 방식으로 해? 알아요? 여기서 효율이 크게 달라지니까 환경 때문에. 알겠죠? 효율이 달라지잖아, 효율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전개 내용은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서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이라고 일반적인 식물부터 먼저 설명해 줄 거야. 잎에 있는 역육세포에서 역육세포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대. 광합성의 과정은 체크 명반응과 안반응이라는 두 단계. 자, 그러면 여기 면반응도 모를 테니까 당연히 설명해 줄 거죠.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로 끊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하는 거래. 그럼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체크.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됐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가 포인트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과학기술은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할게. 자, 원래는 뭐였어? 광합성을 통해서 뭘 한다? 광합성의 포인트는 포도당 생산이야. 근데 문제는 원래는 동일한데 환경 때문에 효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생성은 보통 위치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위치는 잎에 있는 영육세포에서 나타난대. 근데 우리의 중요한 건 과정이잖아. 과정은 명반응, 안반응의 단계인데 명반응부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단계를. 얘는 빛을 받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 그리고 안반응에 면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반응이 필요할 거 아니야. 명반응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초록색 색깔 봐. 그러면 명반응은 뭐 하는 애야? 빛을 통해서 물 분해시켜서 뭐 한다? 에너지를 만드는 애야. 훨씬 더 간단하죠. 이 정도로 정리해줬는데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산소가 생기는 거야. 이게 면반응이야. 그러면 앞에서 뭐 했어? 멸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그치?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떠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훨씬 더 많이 생성된대. 근데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 알겠죠? 여기까지 특징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우리 아까 앞에서 산소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어. 그쵸?
산소는 그럼 뭐 한다?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하대. 산소는 불필요하다 하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뭘 해? 얘는 산소를 배출해. 자, 무엇을 통해서? 잎 뒤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한다라고 과정 다시 한번 해준 거야. 그러면 기공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기공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거야. 산소 배출을 할 때뿐만 아니라는 플러스라고 했죠? 뭘 한다? 안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또는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한대. 자, 그럼 얘들아 얘 역할 뭐 있어? 산소 배출, 이산화탄소 흡수, 체내 수분을 배출하기도 한다.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기공이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명반응했으니까 이제 안반응으로 가는 거야. 안반응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 있다고 했었잖아. 이게 1단계라고 했었잖아.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인 안반응, 그 과정이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 화학에너지와 그리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것도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거야. 아까 수분도 배출한다 했으니까 또 기공을 통해서 배출하겠네. 자, 안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어렵게 되네. 통하여 진행되는데, 자, 그럼 이때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이것도 필요 없죠? 실은 이거 기공에서 흡수한다 했었잖아. 그치? 자, 얘는 이산화탄소는 얘와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코스라는 촉매를 통해서 촉진된대.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꾸며주면 돼. 3탄당이 형성되고 이 3탄당은 뭐란데?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생성하며 그리고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뭘 한다? RUBP로 재생되어서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게 순환 과정이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거야. 자, 어려울 테니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읽어줄게. 좀 더 요약하면서. 말 그대 독서, 말 그대로 읽기. 그러니까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읽어서 정리해야 돼. 그리고 정리해주는 이유는 너네가 문제 풀 때는 다시 이쯤에 이게 있었지 과정을 잘 이해해서 정확하게 찾아서 푸는 게 독서의 목적이야. 자, 그러면 산소는 자 명분 가능해서 우리 산소 발생한다 했지. 얘는 필요한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배출해버려. 그쵸? 그러면 기공의 기능을 여기서 잠깐 설명해 준 거야. 기공의 역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이산화탄소 흡수한 내용이 뒤에서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다시 또 읽어보면 이제 안반응으로 드디어 갔어. 그래서 화학에너지와 그리고 또 뭐도 이용한다? 이산화탄소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을 드디어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포도당을 만들면 근데 문제는 남은 걸로는 물이 나온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이거를 더 자세히 푸는 거야. 이 과정이. 그러니까 대략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산화탄소에 포도당에 부산물 만든다. 끝. 이거였는데 실은 이 과정 자체는 앞에서 말한 이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한다. 그럼 켈빈 회로가 뭔지 모르잖아, 너네는. 그래서 이 켈빈 회로를 설명하는 단계인 거야, 여기는. 자, 그래서 켈빈 회로는 이산화탄소는 뭐랑 결합한다? 얘랑 결합을 해줘. 얘랑 결합을 하면 뭐래?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있는데 얘 때문에 더 촉진이 된대. 어쨌든 앞에서 말한 이 결합 때문에 뭐가 형성돼? 3탄당이 형성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을 거쳐서 포도당이 된대. 이제 보이죠? 화학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와 얘가 결합해서
삼탄당이 되고 화학적 변환이 되고 드디어 포도당이 된다. 위에서 말한 포도당 생성 과정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비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말을 다음 문단에선 조금 더 자세히, 그 밑에는 또 같은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하니까 같은 말이고 같은 단계인지 이해 못하면 굉장한 많은 정보라고 착각에 빠져. 알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멍 때리면 안 돼. 흡수? 아! 기공에서. 기공. 기흥은 하지도 않았어. 기공. 글씨체 미안. 자, 그러면 포도당에서 쓰이고 그러면 남은 화합물은 어떻게? 다시 RUBP로 만들어진대. RUBP는 어디서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다시 또 결합해.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결합한다 했었잖아. 얘랑 결합하면 뭐가 돼? 다시 또 삼탄당이 되는 거야. 그럼 삼탄당이 돼서 이 삼탄당이 다시 또 변환을 겪으면 또 포도당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지. 재밌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케비네로는 포도당이 생산되려면 뭘 해야 돼? 되려면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건 얘 말하겠구나. 조건을 말하는 거야.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적정한 환경. 자, 얘들아 등이라고 묶잖아. 선생님은 그냥 묶어버려. 열거된 거를 굳이 지금 읽어서 외울 필요도 없고 적혀져 있는데 왜 외우냐고. 가서 찾으면 되지. 자, 그래서 환경이 갖추어지면 된대. 만약에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얘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 비율이 낮아져. 그러면 포도당의 생산의 효율이 떨어져.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강화성을 하며 앞에서 얘기했어. 모두 다 1문단에서 동일하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대부분이 동일하다고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결합돼서 첫 화합물이 삼탄당이면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요약한 거잖아. 앞에 있는 과정을 요약한 거야. 맞잖아.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얘가 결합해서 나오는 게 삼탄당이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고려해서 C3식물이라고도 부른대. 그럼 이제부터 C3식물은 뭐야? 그냥 일반적인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야. 근데 앞에서 말한 게 뭐였어?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문제라고 했었잖아. 뭐 때문에? 효율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야. 자, 그러면 C3식물은 기운이 높거나 건조할 때 강합성의 효율이 현의 한계.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한계 때문에 어떻게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얘는 어떻게 한다? 기공을 열지를 않는데. 기공에다 체크, 열지 않는다에다가 X. 이로 인해서 포도당 생산은 어떻게 돼? 어려워지면 생장이 안 돼. 가령 예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가 포도당 생산이 안 되죠. 심화될 수 있으며 C3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의 쌀과 밀 등의 생산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 예시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해줘야지. 이게 문제 상황인 거잖아. 문제 상황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C3식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한대. 다른 방식. 이게 우리서 얘기한 거잖아. 광합성을 해서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해서. C3이 아니라 이제 C4. 자, 그럼 옥수수, 조, 수수 등은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C4. C4에 대한 구체적인 식물에 대한 예시네.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대. 그러면 첫 번째 공간은 역융색소야. 이건 똑같잖아, 앞에서. 그치? 그래서 C3과 똑같잖아. 그래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 이 식물의 영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T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제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과정이죠. 4개의 탄소가 포함되는 화합물. 그거를 우리가 사탄당. 그러면 C4식물도 이를 고려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거나 이름의 뜻도 여기에 있구나. 자, 그럼 사탄당은 이제부터 사탄당에 대한 설명이네.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분해되어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 자, 이산화탄소의 기능은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배출한 다음에 유관속초 속에 농축되었다가 켈빈회로, 아까 켈빈회로가 뭐였지? 합쳐져서 결합돼가지고 화합물, 부산물 만들고 다시 남은 애들들 계속 돌고, 그쵸? 켈빈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와 C4 식물의 켈빈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대.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 그래서 여기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아까 선생님이 예전부터 얘기한 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빼서 읽는 게 오히려 편하긴 해요. 알겠죠?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식물의 5%밖에 안 된대.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 전체 광합성 23%. 이런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기후위기에 중요한 열쇠다. 이건 마무리 단계니까. 자, 그럼 다시 초록색으로 또 읽어줄게. C3까지는 잘 됐을 거야. 그치? 그래서 환경만 잘 갖춰지면 되는데 안 갖춰지는 경우가 문제라고 했었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잖아. 이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C4가 나오는 거야. C3의 한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덮잖아, C3가. 그러면 기공을 열지 않아. 그럼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C4래. 그 C4는 어떻게? 2개의 공간을 이용할 거래. 첫 번째 공간인 엽육세포에서 똑같은 면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거래, 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이 PEP도 있대. 그러면 영육세포에 탄소도 저장하고 PEP도 있지. 그치? 그러면 이 PEP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만나서 4개 탄소가 돼서 사탄당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사탄당은 잘 저장되어 있다가 탄소 저장하는 애라고 했었잖아. 저장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버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때 다시 유관속초 세포 속에 들어가 있대.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켈빈회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아까 켈빈회로는 위로 가서 다시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켈빈회로였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유관속초 세포 속에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할게, 얘들아. 얘는 왜 유관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해야지 높은 광합성의 효율이 될까? 왜? 이유 찾아주세요. 자, 봐봐. 여기서 식물이 기공을 열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 기공을 안 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포도당 생산이 왜 어려워지는데? 왜?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 거랑 뭔 상관인데? 빨리 찾아라. 기공의 역할 봐봐. 흡수하거나 한다 했잖아. 이산화탄소 그러면 기공을 안 열면 흡수를 하겠어, 못 하겠어? 그치?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되겠어? 많아져?
이산화탄소 양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럼 포도당 생산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결합돼야 되는데 생산이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유관초 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두겠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할 때 배출해서 꺼내 쓰겠다. 알아? 이해됐어? 저축하는 거야, 저축. C4는. 알겠지? C4는 저축하는 거야. 탄소를 열심히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짠 꺼내서 결합시켜서 다시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됐나요? 얘들아, 이해가 아니라 뭐 이해도 아니지? 정리야. 적힌 그대로야. 내가 추가적인 무언가를 더 설명한 건 없어요. 그냥 정리해 준 거야. 문단을 잘 읽어주고 정리해 준 거고, 너네는 문제를 풀 때 이걸 기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야. 이걸 기억해서 기억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정리해 줬으면 어려워.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지문 정리 문단별로 한번 해줘야지. 그래야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형사법도 바로 이어서 갈게. 법질서 아래에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자, 뭐뭐에 따라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기준이구나. 그래서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 분야가 달라진대. 그 두 분야가 형사법과 민사법이래. 그럼 형사법부터 국가와 범죄 간의 법률 관계. 그래서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인도 너네가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게, 회사는 얘들아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회사가 실수로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법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데? 살인죄 이런 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법인이야. 그게 회사야. 이해됐어? 자,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이 된대. 그래서 형사법의 목적은, 자, 목적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이야.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형벌을 강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 내게 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교도소에 가둬놔야지. 자유를 박탈해야지. 자, 그러면 민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및 목적이 뭐다?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그래서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은 어떻게? 소송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자, 법은 한번 해두면 굉장히 쉽고 재밌거든? 잠깐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자, 우리가 원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대. 형사법은 어떤 관계냐면 국가랑 범죄 간의 관계야.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의 관계야. 말했지?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형사법은 공익을 위한 게 목적이야. 민사법은 권리보호가 목적이야.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한 거나. 그래서 이 민사법은 평등한 관계가 전제야.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수평적 균형관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누구도 손해보면 안 돼. 평등해야 돼.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아라한테 사기를 쳤어. 그럼 너는 억울하잖아. 그치? 그럼 너는 나한테 돈을 돌려받고 싶잖아. 내가 네 재산권을 박탈한 거잖아. 내가 네 재산을 뺏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라는 내가 이제 중고나라에서 너랑 당근에서 거래하는데 사기를 친 거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사기를 쳐서 아라가 씩씩대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자, 그러면 내가 그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잡혀갔어. 선생님은 아라한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까? 아니요. 아니요.
자, 다시 봐봐. 형법, 그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거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야. 알아라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너 치안을 어겼어. 너 안 되겠어? 하고 뭐 하는 거? 너 이거 징역 1년 이렇게 처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이제 그럼 아라가 돈을 받기 위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나랑 사기꾼이랑 아라랑 나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이 수평적 관계, 균형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자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주잖아. 그래서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애야.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범죄자라고 예상되는 애야. 그치. 근데 좀 확실하니까 검사가 기소가 된 거지. 그래서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공익의 대표자인 그래서 검사잖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 그럼 기소라는 건 뭐냐?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요구하는 거야. 검사가. 얘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누가 해야 돼? 당연히 신고한 사람이 해야지 얘들아. 제가 죄가 있어요 라고 했으면 제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밝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이 가능해. 그러면 법원은 뭐 하냐? 법원은 나라 기관이지만 그거는 검사 편을 무조건 드는 게 아니야. 법원은 어떻게 하냐?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이걸 토대로 해서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지고 그 다음에 합당한 벌을 내려. 근데 웃긴 거는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가 되었어. 그치? 그러면 범죄 동기,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다 고려해. 그래서 어떻게? 형량이 결정되므로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임쌤하고 이제 선생님이 아라한테 사기를 친 거지. 자 그래서 아라가 막 씩씩대면서 제임쌤도 신고를 하고 나도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형법으로 재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막 선생님은 쫄보여가지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빌어. 그럼 판사님이 약간 이 친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데 제임쌤은 거들먹거리면서 뭐 속은 게 바보지 뭐 이러면 판사가 뭐야 괘씸해 이러고 벌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신고당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검사가 원래는 원칙인데 예외가 중요하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분노해? 형사 어디요? 합의를 본 거지. 충분한 합의를 본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게 아니라 폭행죄, 모욕죄야. 그래서 소송 안 날 수도 있어.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여자친구들은 안 그런 남자친구들은 의외로 많은 선생님도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떡해요? 라고. 그러니까 폭행은 합의가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형사소송을 안 당할 수 있어. 합의만 되면. 철저히 빌면 돼. 근데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안 돼. 그래서 너네 가게 가서 부수잖아. 요즘 무인 문제가 많잖아. 그치? 그 무인의 경우 너네가 막 뭘 부수잖아. 그거 신고하면 내가 그걸 지불해도 소송 대상이야. 합의가 안 돼. 그거는 처벌이 돼. 그래서 기록에 남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각 없이 애들이 행동하잖아. 사람은 안 패도 물건을 패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 더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은 회복이 되지만 사람은 회복이 되지만 알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잘 합의를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원고와 피고가 되는 거야.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바로 원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바로 피고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소송 대리인, 변호인 모두 쓸 수 있어. 검사는 변호인 못 쓰지. 검사는 기소하는 애니까 알겠죠? 자, 그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다?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입증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불리하게 판단하겠지. 그 입증을 어떻게 하겠어? 증거를 내야지 얘들아. 그쵸? 제가 나 때렸어요 빽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정확하게 때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얘들아 살인죄도 되게 웃긴 게 내가 그 예를 들면 자꾸 아라만 공격하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유아를 밀쳤어. 그래서 유아가 넘어졌는데 다음날 죽었어. 너무 극단적인가? 미안. 자, 너 죽었어. 자, 미안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살인죄가 될까? 이거 되게 재밌는데 얘들아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넘어짐에 크게 작용해야 돼. 넘어져서 죽음의 원인까지 도달했을 때 큰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넘어진 거랑 죽은 게 별개야. 넘어졌고 유아는 괜찮게 탈탈 털고 갔는데 이제 부득이한 미안해 나로 예시를 들 걸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살인죄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많은 실제 살인죄도 많이 그렇게 다투는 거야. 내가 이제 칼로 찔렸지만 이게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됐냐 안 됐냐. 아니 당연히. 그래서 의도도 보고 물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도 보고 정황도 보고 다 보죠. 왜냐면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자,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헷갈리니까 이렇게 날려. 그래서 민사소송은 타협만 하면 돼. 그럼 종결돼. 그래서 웬만하면 너네 막 변호사 고용하면 다 이길 것 같죠. 를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긴 한데 뭐 인생에서 너네가 변호사를 써볼 일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써보면 변호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인 걸 알게 될 거야. 변호사 진짜 힘들어. 주변에 변호사 일하는 친구들 보니까 떵떵거리면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해를 시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이쪽도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 오면서 계속 이제 만나서 화해 조정.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게 목적이야, 민사소송은. 알겠죠? 자, 그러면 형사법과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문제는 다 다른 분야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가 생겨. 한 분야에서만 내기도 하고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을 처벌해서 제기할 수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민사소송 둘 다 제기할 수 있지. 하지만 똑같은 결론은 아니야. 형사도 죄가 있고 민사도 죄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 형사에는 죄가 없는데 민사에는 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뭐 형사소송으로 안 되는데 이랬는데 민사로 걸리면 이제 그게 더 골아픕니다. 얘들아 변호사 비용에다가 너네가 법원을 사용했잖아. 그 법원을 사용한 비용까지 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요즘 뭐 싸우다가 진짜 소송 가는 경우 너무 많거든. 별거 아닌 일로. 근데 진짜 쌤 친구들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싸우는데 그게 부모님들 간의 싸움이 돼가지고 변호사 막 쓰고 이제 하신대. 근데 그 비용이 변호사 있지 제일 싼 변호사 써도 550만 원이거든. 거기에다가 소송에 승소했을 때 비용이랑 법원 비용이랑 등기 비용이랑 다 따로야. 그러니까 천은 그냥 우습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5만 원이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법으로 따져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소송마다 왜 그러냐?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도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야.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증을 요구해. 즉, 증거가 기소 내용에 진실하다에게는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있어야 돼. 그 증명력이 없으면 그냥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뭐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다들 일단 잡아떼는 거야. 얘를 범죄자 취급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이제 밝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판사들이 이제 보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얘는 조금 양아치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판결이 좀 더 세게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거를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자, 유죄가 될 수가 없대. 근데 10사람을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버려서 안 된다. 법원이 이를 뒷받침한대.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해. 그래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고 해서 결백은 아니야. 그냥 약간 찾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것 뿐이지. 그치? 됐나요? 잠깐 주차 등록 좀. 비웃어? 비웃어? 자, 그러면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법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법 쪽에 꿈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야. 그래서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의 기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만일 원고와 피고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원고에서 원래 형사는 51대 정도는 안 되잖아.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민사에서는 웬만하면, 그래서 옛날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상간 소송 알아? 우리가 또 불륜이 또 재밌잖아. 재밌잖아. 팍팍 먹잖아. 그치? 거기서 옛날에는 그 불륜을 하면 얘들아 형사소송이었어. 지금은 그게 사라졌거든.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형사소송이어서 불륜에 대해서 그냥 의심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톡하고 서로 뭐 그냥 이거 정도 가지고는 불륜으로 못 잡아. 그래서 그 옛날 거 보면 막 걔네들이 침대 위에 있는 장면 갑자기 경찰이랑 대동해가지고 착각착각 찍잖아. 그 정도까지 잡혀야지 상관이 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누가 어떻게 잡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게 옛날에는 그래서 불륜을 하면 교도소에 들어갔어. 웃기죠?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 사라지고 대신 민사소송에서 이게 훨씬 더 인정되는 게 많잖아. 꼭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뭐야 약간 카톡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막 둘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 뭐 약간 이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 이러면 이것도 이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대신 이제 형사가 안 되는 만큼 민사소송에서 배액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알지? 너무 재밌거든.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맨날 알려주거든. 돈 이 정도 있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상간소송이 민사소송을 한 평균 3천이던데 자신 있으면 해. 내가 이러면 3천 모아놓고 해봐. 해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들아 민사 형사 구분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끔 가면 이렇게 가서 구경할 수 있거든. 재밌어. 실제 소송하는 거 보면 진짜 개판이거든. 그래서 막 멋있고 드라마처럼 이거 아니야. 멋있고 드라마처럼 그거 아니야. 알겠죠? 재밌을 겁니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잠깐 머리를 좀 쉬어야 돼요. 그래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어이가 없는데 그냥 진짜.